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주간 비트코인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비트코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항상 모시는 동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어저께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도 다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쵸. 1월 10일에 승인이 되고, 이제 11일부터 ETF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잠깐 오르고, 사실 올랐다가 바로 46,000달러로 내려왔는데, 11일 가격을 거의 한 달 만에 회복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45,000달러로 적긴 했는데, 여기 하루 사이에 또 1,000달러 올라가지고, 지금 방송하는 날짜는 2월 9일인데, 46,200달러 정도까지는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한 5% 이제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고 또 수급도 괜찮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가격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횡보 기간이 길었고 횡보 기간이 길 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8일 오후부터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원인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유력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넣기 시작했다. 자기가 운용하는 자산의 뭐 1%만큼을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산입을 시킨다, 3%를 산입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승인 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장밋빛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게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급처가 생긴 것처럼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게 기분이 좀 좋아지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트위터들이 좀 올라오고 기사도 좀 나왔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면 새로운 이제 수급처가 좀 있었다.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였는데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 미국 주식가에서는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그런 세대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투자액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어줘야 들어갑니다. 내 거 넣어줘, 내 거 비트코인 사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는 객관식으로 고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객관식 보기 안에 비트코인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요걸 하려면 실무적으로 시간이 뭐 한 달, 많게는 두세 달 정도가 걸릴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이었고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딱 한 달 조금 안 됐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뉴스가 나왔던 거는 401k라고 해서 미국의 연금 투자자들이 많이 운용을 하는 그런 운용사인데요. 거기서 1% 정도 얼로케이션이 뭐 어떤 데는 지금 3%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1%라고 얘기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오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객관식 보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요 이제 뉴스가 되게 고무적인 뉴스였던 것 같고 실제 수급은 이제 아크인베스트라고 해서 다들 잘 아시는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죠. 아크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에 출시했잖아요. 요거를 포트폴리오에 산입하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약간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인플로 아웃플로를 좀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이제 직장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이렇게 주죠. 근데 퇴직금을 줄 때 이거는 뭐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립식으로 이제 받아갈 수도 있는데 요새는 다들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직접 이제 운영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죠. 막 그러면서 직접 이제 펀드도 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뭐 전기 자동차가 이제 핫했을 때는 뭐 전기 자동차 무슨 펀드 아니면 배터리가 유행했을 때는 무슨 배터리 펀드 뭐 등등등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근데 이런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미국에는 약간 401k라고 하는 연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퇴직연금처럼 미국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 자기 연봉의 한 10% 정도를 노후를 위해서 만약에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한 5%를 매칭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100K니까 뭐 10만 불이 연봉이고 10%에 이제 해당하는 한 10,000불 정도를 펀드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5,000불 정도를 회사가 또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펀드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인데 이런 것에 비트코인이 선택지로 이제 들어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비트코인 좀
가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클릭 한번 할 때마다 결국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소리가 이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게 예상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비트코인 이제 ETF 승인이 된 다음에 가격이 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게 일단은 GBTC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이제 들어올 수가 없었던 조건인 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어떤 그런 연금이라던가 이런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 ETF를 아직까지는 살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사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하면 앞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만 탄력이 붙게 되면 가격이 또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제 오늘 뭐 아무 호재가 없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43,000달러대에서 46,000달러대까지 8% 가까이가 오른 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리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주식 이제 2021년 투기 시장 때 주식을 계속 사십시오. 사실 그분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만들어지거든, 주식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굴지의 기업들은 또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주식 그래프 자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만 있어도 계속적으로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런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체인에서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가 며칠 전에 트윗을 했는데 어떤 트윗이었냐면 마라톤 디지털이나 라이어 플랫폼 같은 대형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시중에 내다 팔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지금은 반감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른 채굴자들은 실제로 좀 팔고 있거든요. 원래 파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근데 이런 대형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좀 맹렬하게 내다 팔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신규 매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매도가 늘어나지 않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파는 사람은 예전만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기 쉬운 구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동환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반감기 전에는 채굴업자들이 재고떨이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상 이제 데이터를 좀 뽑아보면 반감기 전에 그래프가 이렇게 쑥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6개월 동안 좀 흐르는 곡선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채굴업자들이 자신들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이해는 가는 게 왜냐면 이걸 왜 파냐면 운영비 되려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채굴풀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큰 대기업 같은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세 기업자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유니언 같은 형태인 경우가 많고 자본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이 돈을 쫙 깔아가지고 엄청 채굴을 많이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그때 수익 실현하는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파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기 사서 채굴한 다음에 뭐 몇 개 나오면 채굴기 운영비 우리 얼마 남았니 통장에 뭐 이래서 이제 좀 팔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안 팔고 있는 회사들은 다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디지털, 라이어 플랫폼 이게 다 이제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고 근데 이게 좀 과거와는 좀 질서가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면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GBTC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GBTC가 사실은 이제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빠졌다. ETF 처음 출시했던 초기에는 하루에 막 5억 달러도 팔고 6억 달러도 팔고 막 이랬거든요. 정신 없었거든요, 진짜.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약간 이랬었는데 많이 줄어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2월 2일인가? 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IBIT라고 해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GBTC 거래량을 넘어섭니다. 그날부터. 그리고 아마 계속 지금 거래량이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FBTC라고 해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의 단독적으로 GBTC에 비슷하게 근접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는 사람들이 출시 직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그리고 GBTC에서 이제 나오는 유출량 자체가 지금은 거의 1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GBTC의 물량이 거의 부담감이 없는 상태다, 시장에. 그리고 이게 계속 팔 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댐처럼 수위가 엄청 물이 많이 차 있어서 그동안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던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물줄기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표만 좀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네요. 결과적으로 여기 그 순유입과 순유출을 이제 상계 쳤을 때 이게 일단 플러스잖아요. 여기에 GBTC의 어떤 거래량보다 IBIT의 거래량이 좀 소폭 좀 상승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즉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떤 매수 주체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짜잔, 또 우리가 안심을 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졌었죠.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요게 이제 제네시스 캐피털이라고 비트코인 대출해주는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이고 북미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퉜던 기업인데, 요게 테라 사태 때 작살이 나면서 사실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 기업이니까 여기 자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대출을 해줬던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지. 약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이제 여기도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에 우리 GBTC가 지금 14억 달러치가 있는데 요거 팔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는 아주 최근은 아니고 지금 방송 나가는 날짜가 일요일이니까 그 날짜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2월 8일 목요일 날 요거를 승인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이제 한 상태고,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좀 체크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네시스 캐피털 파산한 기업이고, 파산했기 때문에 이제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14억 달러치 갖고 있는 GBTC를 팔고 싶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4억 달러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 초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파산한 기업이 하나 있죠. FTX 거래소가 갖고 있었던 GBTC가 10억 달러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몰빵해서 던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몰라요. 사실 14억 달러를 한 방에 던질 수는 없을 거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유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14억 달러 치면 한화로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물량이고, 이 물량 자체가 소화를 하려면 2, 3주는 걸리겠네요. 이 물량이 워낙 커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파산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 매각을 할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원이 보통은 이 시장에 깽판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로케이션을 정해줍니다. 일주일에 1억 달러씩만 파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FTX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억 달러까지는 팔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허락한다. 뭐 이렇게 이제 사전 얘기를 했어서 그때 많은 불안감이 해소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아마 법원이 승인을 해준다 하면 그렇게 락을 걸어서 일정 금액만 일정 기간에 그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 14억 달러치가 지금 다 제네시스 캐피탈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약간 소유권이 좀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빌리고 B는 C한테 빌리고 C는 뭐 이렇게 하면은 A한테 빌리면 결국에 C가 갖고 있는 돈 A가 갖고 가도 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제 DCG라고 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곳인데 여기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고, 제민이라고 해서 되게 큰 거래소가 있는데 요 삼각형의 어떤 관계가 있나 봐. 물고 물리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야. 우리가 이거 처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신규 매수세도 들어오고 또 신규 또 매도세도 이제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상향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의 정신적 지주가 한 명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데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이분이 저는 선생님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사고 계신 분이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기업 자체가 원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의 뭐 사업을 피보팅했다 봐도 됩니다. 비트코인을 거의 뭐 몰빵했던 분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던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 개발 기업으로 좀 바꿔 나가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들 이 얼굴은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이게 심심할 때마다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나스닥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사면 얘네는 주기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첫인상은 미친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바이더 딥을 충실하게 했죠. 비트코인 2021년에 고점 찍고 떨어지는 사이에 계속 샀고 한번 이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조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양반은 거의 회사채 팔고 빚내고 이래서 비트코인 샀던 그런 사람이라서 얘가 지금 빚내서 비트코인 산 거 팔면은 비트코인 가격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도 판 적이 없고요.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클라우드도 하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개발 쪽을 좀 손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재밌는데 비트코인 개발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거의. 있긴 있겠지만 비트코인 쪽에서 이렇다 할 개발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비트코인 개발해서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우리는 비트코인 디벨롭먼트 컴퍼니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이 혼자 19만 개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비트코인 기업 대출 같은 거를 일단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가능한 상상이냐면 저희 같은 코인쟁이들은 머지않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상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얘네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유사금융 같은 걸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요 여러 가지 색색의 막대기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딴 거보다는 어쨌든 나스닥에서 장사를 하는 상장된 멀쩡한 기업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 재밌는 거는 요 기사잖아요. 요게 썸네일인데 1월 달에 3,720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또 샀어요. 근데 이게 개수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살 때 최근에는 거의 한 5천억, 3천억, 7천억 막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1,000개가 안 돼요. 900 몇 개를 샀어요, 이번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당분간 안 살 것 같다. 왜냐면 이번에 사면서 비트코인이 딱 19만 개가 됐거든요. 이게 뭔가 맞추려고 샀다. 0을 맞추는 그 희열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다. 뭐가 맞네. 어쨌든 비트코인 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가 나올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의 굉장히 좀 정신적 지주인 마이클 세일러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고 비트코인 관련된 산업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들도 회사로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 방향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 블록체인 시장에 악재로 떠오를 수 있는 게 갑자기 하나 툭 하고 나왔죠. 그것은 바로 테더입니다. 우리가 USDT라고 부르기도 하고 테더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이 바이낸스와 테더를 둘 다 조금 혼내주고 승인이 났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 타이밍상 바이낸스만 혼내줬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 테더가 언제쯤 미국 당국에서 좀 손을 댈까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됐던 이야기인데 슬금슬금 이제 관련된 기사가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테더 관련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한번 이제 정리를 쭉 한 적이 있어요. 조 선생님하고도 한번 얘기 나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남아있을 만한 크립토 시장의 악재가 뭐가 있냐 그랬을 때 보통 두 개를 많이 꼽았었거든요. 하나는 바이낸스 자금 세탁 관련해서 계속 미국 본부가 이제 쑤시고 있는데 저거 한번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테더 관련한 범죄는 뭐가 있냐면 담보금을 안 넣어놓고 가라로 코인을 찍었다던가 그 코인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코인의 가격을 올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테더도 철퇴를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낸스는 11월에 실제로 맞았고요. 43억 달러 벌금 냈죠. 테더가 남았습니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보면 글로벌리 톤이 일치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테더가 상징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자유롭게 뛰노는 곳이 이제 디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특히 이제 G20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랑 디파이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작년 1월에 FSB라고 해서 G20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하고 기재부 장관 같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서가 도출됐을
있을 정도로 글로벌리는 공감대가 굉장히 있는 상황에 미국이 되게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힘이 커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달러 기반이잖아. 블록하다 어쩐다 뭐 위안화의 도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달러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작년 10월 11월부터 조금 달라지는 기미가 보였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공개석상에서 스테이블 코인 한번 우리가 손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7일에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한 국가 위험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디파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언급이 됐습니다. 위험하다는 톤으로.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범죄의 연료가 될 수 있으니 위험하다. 그렇죠. 이제 특히 자금 세탁 관련 이제 위험 평가 보고서니까 자금 세탁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기, 마약 밀매, 밀수, 부패 같은 그런 범죄들과 점점 밀접해지고 있다. 암호화폐가. 근데 이게 USDT의 이제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범죄 도구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달러도 사용되잖아요. 화폐가 갖고 있는 속성보다는 오히려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 아닌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보고서에도 아직까지는 달러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나와요. 달러는 지들 돈이잖아. 스테이블 코인은 지들 돈이 아니거든. 그러네. 우리 돈을 우리가 쓰는데 뭐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내가 찍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건 좀 없애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미국 바깥에 있는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미국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보통 스테이블 코인 두 개 있지 않습니까? USDC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월가도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미국 메이드 인 USA 스테이블 코인이고 USDT는 홍콩 자본, 중국 그렇죠. 자본 좋게 얘기해주면 아시아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느낌이 좀 강하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USDT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랑 맞물려 있어요. 왜냐면 지금 5월 달에 보면 이더리움 ETF 있잖아요. 이더리움 ETF까지 만약에 됐는데 USDT를 그냥 놔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되게 리스키하거든요. 미국 정부에.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더리움이 사실 디파이의 그 메인 아닙니까 사실. 그 전에 얘기를 끝내야지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내고 막 칼질하고 있으면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일단은 만약에 통과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만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되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일단 테더 발행사에 좀 규제를 좀 가하고 혹은 이거 톤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없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특히 USDT는 USDC야 뭐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만든 거니까 어쨌든 우리 손 안에서 이제 노는 애들인데 USDT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좀 이더리움도 현물 ETF 승인이 좀 될 것 같다. 저는 이거 듣고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기회는 남았다. 우리가 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좀 남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규제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분명 다 하방을 볼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떤 핵폭탄 같은 느낌이냐면 매년 1월 1일에 디스패치가 열애설 터트려요. 연예계에서는 핵폭탄 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GD가 누구랑 사귄대 막 이러면서 제니가 누구랑 사귄대 그런 급입니다. 약간 코인 시장에서는 이거 사람들을 좀 놀래킬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되는 게 내 코인 가격이랑 뭔 상관이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질문 많이 받았어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세계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암호화폐 살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실물로 뭐 가게 가서 뭘 사고 돈을 내고 결제하고 이런 걸로도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코인을 매수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가령 테더를 뭐 미국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테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테더 다 팔 거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살 수가 없게 돼. 다른 코인.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인 살 때 어떻게 샀냐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코인 샀거든. 근데 내 손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 그러면 아무도 코인을 안 사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에서 매수 압력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규제한다 했을 때 조 선생님 말대로 굉장히 싸게 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가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시기를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한 코인 시장에 일을 한 횟수로 치면 이제 한 3년이 좀 넘어가는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싸게 사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비싸게 사면 의미 없어요. 싸게 사는 게 최고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기회는 온다. 그치. 어. 항상 왔어. 이게 마지막인 듯 막 이러지만 아, 또 와.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즘은 USDT도 좀 갖고 있습니다. 항상 배운 걸 써먹어야 될 거예요. 이번 기회가 이제 마지막 졸업 기회 같아서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아 그렇죠. 네, 어쨌든 미국 규제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USDT 사태가 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와도 좀 맞물려 있다. 이런 것을 좀 동아님이 좀 말씀 주셨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기분이 좋지만 이런 USDT 그 다음에 기업 회생 중인 이제 회사들이 출하하는 이제 비트코인 물량도 아직은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한 주 비트코인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시기가 왔고, 기관들도 이제 자신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조금씩 늘리는 추세가 되니까 저희가 바라던 바대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드디어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는 아직 존재를 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리스크들을 잘 인지하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아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